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심한데요. 오늘 만약에 아직까지 장이 마감하진 않았지만 조금 빠졌다면 내일 다시 반등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SCI 편입 편출은 기회일까? 두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를 어떡하나? 세 번째, 코로나 통금 때문에 회식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리분들이 만족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기리씨 한 개를 받은 아주스틸 코스피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장이 안 좋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벌써 일주일이 끝나고 있네요. 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내일만 지나면은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경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벤트도 있다는 거. 자, 제 영상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5.4% 폭등. 그러나 예상했다는 시장. 다우 그리고 S&P 또 신고점. 뭔가 우리랑은 정말 다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는 다우는 0.6% 상승, 그리고 S&P도 0.25%나 상승해서 두 지수는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은 0.49%가 상승했고요.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6%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준 거는 개장 전 나온 물가 지표였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보다 약간 더 0.1% 상회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나 그걸 봤더니 휘발유가 41%나 올랐고 중고차도 41%, 렌터카는 73%, 항공료도 19%, 세탁용품도 17%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미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물가 지표에 안도했지만 페드 인사들의 긴축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한다면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상원이 이날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것도 투자 심리에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번 인프라 예산이 아니죠. 1조 달러가 아닙니다. 3조 5천억 달러. 그보다 3.5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까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기름값을 낮추는데 어떠한 수단이라도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다우랑 S&P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랑 조금은 연동성이 높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도 슬금슬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빠지는 거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할수록 그 중에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도 충분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은 항상 기리분들이 좋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년에 4번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죠. MSCI 지수의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에코프로비엠이 편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난번 예측 결과랑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카카오게임즈는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또 편입이 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분기 변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3개가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KMW는 편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K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출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한 800억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분들이 5G를 조금 더 좋게 보신다면은 이번 달에 만약에 KMW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번 달 31일까지 교체에 나설 예정이고요. 미래세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예상 패시브 수급은 SK바사는 3,400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000억, SKIT는 1,750억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은 이거는 약간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장이 너무나 안 좋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주가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MSCI를 이용하면은 초과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뒤에 차트를 보시겠지만 이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IT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이렇게 편출이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EMW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난 5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내 비중이 0.1%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5,500억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약간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라는 그런 시각을 기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공부하기로 했었죠. 자,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MSCI 지수 변경 이벤트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기회라며 MSCI 코리아 종목 변경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 종목 교체 전후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그래도 시초가보다 아직도 더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이런 부분을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MSCI 리밸런싱은 1년에 4번이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조금 꼼꼼히 일과되는 뉴스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 급락, 하지만 다운사이클 장기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정반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보통 많은 제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빼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방 산업이 멈출 수 있는데,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 일시적 수요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메모리 고객사들이 야, 비메모리도 없는데 메모리가 있으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에 구매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요가 낮아지게 되니까 올해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낮은 재고 수준의 가격 조정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보유 중인 재고가 한 주 미만으로 거의 없고 생산 병목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동안 깊고 긴 가격 조정이 재현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살짝 둔화를 거친 다음 내년 3분기부터는 재차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년 동안 쭉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뭐 해봐야 한 6개월 정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분기 파운드리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 그리고 올해 소멸됐던 파운드리 사업 가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또한 폴더블 폰 대중화에 따른 IT,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주가 방어 요인으로 함께 꼽았다고 하네요. 그 반면 하이닉스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주가의 진바닥,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물론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은 직전 다운사이클에서 그때 저점이 얼마였나 그걸 봤더니 PBR이 1.0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도 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1.1에서 1.2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PBR이 1.1에서 1.2배는 9만원에서 9만 5천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10만원을 살짝 깨졌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5%에서 조금 심하면은 1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0만 7천에서 10만 8천원으로 오히려 올렸는데 하이닉스는 13만원으로 기존 15만 7천에서 17%나 내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온도차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단위당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봤으며, 이에 원희 QNC 그리고 심텍, 대덕전자, DB하이텍 이러한 기업들도 토픽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만 더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올해 연중 최저가, 반도체주는 어제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빠졌습니다. D램 가격이 4분기에 5%나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규제 점진적 해제로
노트북 수요 둔화도 PC D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어제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를 16만 5천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21%나 내렸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난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이렇게 말을 하며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무려 이걸 보면 쇼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6천원에서 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목표가를 낮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원인데 여기서 20%가 더 떨어지는 게 목표 주가라는 거겠죠. 제 기억에는 분명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라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뷰가 완벽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8만 9천원, 삼성전자 우를 7만 7천원으로 조금씩 하락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 외국계 증권사 CLSA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삼성전자는 8만 6천원, SK하이닉스는 12만 3천원까지 내려잡았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른 산업이 또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면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한다는 뉴스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12만원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벌써 99,800원까지 최저가를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가 넘게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0주선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너무나 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보고 매수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일단락하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깊게 찔렀으니까 그 반대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티어.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 시총 2,300억대로 수. 디지털 플랫폼 전문업체 플래티어가 따상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631대 1이 나왔던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따상을 해 28,600원. 청약에 성공하셨던 기업분들이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방중 논의 중 미중 경제 대화 재개하나.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옐런 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첫 고위급 경제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임명을 요구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방중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내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외교 및 안보 및 인권 정책을 비판하면서 성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2월 무역 갈등을 악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2년 동안 약 231조 원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가능성을 일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옐런 장관이 가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며,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미중 전략 경제대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증시가 조금 부러진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를 꼽고 있죠. 미중 갈등.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아마도 많은 기회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통금으로 인해 사라진 회식, 미소 짓는 직장인 48%,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549명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통금이 생겼는데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48%가 만족을 한다고 하네요. 통금을 만족한다는 사람은 30대가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반면 나가서 놀고 싶은 20대가 통금에 가장 불편을 크게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 통금을 가장 만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짐 이거를 꼽았다고 합니다. 무려 60%의 사람이 코로나 통금을 만족하는 이유로 이거를 꼽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통금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60%가 되었고요. 이 역시 쓸데없는 회식이 없어짐이 74%나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금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가장 또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직급별로 회식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필요한 회식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과장급 50%, 부장급 60%, 임원급 62%로 높아지는 반면 대리급은 61% 그리고 사원급은 60%로 이전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보니까 역시 부장님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부장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과자값도 올랐습니다. 롯데제과, 비스킷 등 과자 11종 평균 12% 상승. 롯데제과가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더 가벼워지고 질소가 많아진다는 소리네요. 이번엔 인상이 되는 거는 총 11개가 인상이 되고요. 인상폭은 중량당 가격 기준으로 평균 12%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조치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최근 유지, 전란액, 설탕, 포장재 등 각종 식품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내려진 조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왠지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버텼다가 내년에 뒤늦게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혼자서 그 욕을 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업체들이 다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 단어 아시나요? 저도 제일 처음에 듣고 야,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에루샤, 바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합니다. 에루샤를 선점하라, 뺏고 뺏기는 명품 매장 쟁탈전. 명품 매장을 둘러싸고 백화점관 쟁탈전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에루샤로 대표되는 명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지역 대표 백화점의 자리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명품의 매출 견인 효과가 큰 탓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은 다점포 운영을 꺼리는 제한된 매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신규 백화점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명품 매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백화점 간 자존심 싸움을 벌여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있던 샤넬 매장이 이제 문을 닫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샤넬 매장이 있는 곳은 대구 신세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구 신세계는 지난해 말 에르메스가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빠진 한 달 뒤 입점한 데 이어 올해 초 샤넬까지 들어오면서 에루샤를 모두 갖춘 백화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명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 신세계의 상반기 누계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가 신장한 반면 대구 신세계는 무려 60%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샤넬이 입점한 3월부터는 무려 207%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는 오픈 첫날부터 이렇게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명품 매장 그 자체가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로 명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명품들의 콧대는 더욱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명품이 워낙 잘 나가니까 다른 명품까지도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업계에서는 올해 오픈한 신규 백화점의 명품 매장 유치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올해는 3가지가 새로 생겼는데요. 지난 2월에는 더 현대서울, 그리고 이달 20일에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그리고 27일에는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루샤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높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향후 실적 추이를 보고 입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향후 매장별 분위기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뱅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은행주가 몸집 회복에 나선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의 흥행으로 은행주가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어진 암흑기 속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꾸준히 줄었던 은행주가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몸집을 본격 회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까지 은행은 항상 만년 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정말 저평가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쟤도 얼마 못 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또한 일단 기반은 은행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카카오뱅크가 저 위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잠깐만,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장 위에서 잘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은행주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카카오뱅크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은행주가 저평가가 맞잖아.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은행주도 덩달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4%가 뛰었고요. 그리고 KB금융도 2.7%, 우리금융지주도 1.8%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 상승을 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마침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초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서 1.354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또한 수개월째 연내 금리 인상 무조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금리 상승은 통상적으로 은행주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주가 카카오뱅크처럼 완전 쭉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충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금융주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면서도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주는 절대 저평가 상태고 카카오뱅크는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기릿은 기리분들도 은행주를 조금은 느리지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나갑니다. IPO 옥석 가리기 본격화 아주스틸 코스피 경쟁률 역대 최고 신기록.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주스틸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1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스피 IPO 사상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수치는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롯데렌탈의 2배가 넘는 결과이며 또한 지난주에 청약을 진행한 크래프톤이랑 비교하면 4배를 웃도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아주스틸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업 2개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신제품 효과로 하반기 실적 모멘텀 회복. 최근 들어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오리온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은 오리온에 대해서 2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법인별 신제품 출시 효과와 공급 전환 완료에 따른 출고 정상화, 원재료 비용 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7만 5천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오리온 차트를 보면은 딱 봐도 재미없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최근 3개월간 11만 7천원 이 정도 라인에서 높아봐야 12만 3천원, 그러니까 위아래 한 2-3%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재미없었던 이유는 바로 2분기 실적 때문이었는데 이제 2분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기대분들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안 좋았던 넷마블, 그러나 공격적인 M&A와 신작 모멘텀 주목. IBK 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작 모멘텀이 주목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8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넷마블은 글로벌 소셜 카지노 상위 기업인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하고 다수의 신작 게임이 출시되며 실적이 매분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는 25일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해외 시장에서 마블 IP의 인지도가 높고 개발사인 넷마블 몬스터가 이미 마블 퓨처 파이트를 개발 운영했기 때문에 흥행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BTS 드림 등의 기대작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 이후 공백 없이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연구원은 4분기부터 스피넥스 게임즈의 실적이 연결되고 마블 퓨처 레볼루션 매출이 옹기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넷마블 오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